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한 분 모셨습니다. 왜냐면요, 모두 다 글로벌 인재를 꿈꾸시잖아요. 그 글로벌 인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직접 컨트롤해 보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황성현 퀀텀 인사이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한번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니고요.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30년 차 된 글로벌 인사쟁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아니, 이렇게 하면은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프로필을 갖고 계신지 일단 잠깐만 네. 읊어드리고 가면은 30년 전에 이 국내 기업인 SK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야후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를 거쳐서 구글 본사로 가신 다음에 이 구글에서 뭐 엔지니어 직군도 아니신데 인사 담당자로 4년간 일을 하셨고요. 그다음 한국으로 돌아와서 카카오에서 인사총괄 부사장을 하시다가 작년 초에 퀀텀 인사이트라는 자문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인사조직 전문회사입니다. 네. 네네. 인사조직 자문 전문 회사를 만드셔서 지금 30개 이상 스타트업에 인사 관련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정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첫 질문 정말 궁금한 거는 일단 네네. 실리콘밸리를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뭐 나고 자라서 계속 거기서 계셨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구글 본사로 넘어가셔서 실리콘밸리에서 인사 담당자를 하시게 된 그 배경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뭐 43살 때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국 가기 전날 뭔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날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43살에 43살에 미국 살아본 적도 없고 미국에서 공부하지도 않은 놈이 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었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덜컥 겁이 나긴 했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미국의 땅을 딱 밟았는데 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네. 둘러보니까 네. 내가 여기서 제일 영어 못하는 사람인 거죠. 가족도 다 같이 가시게 된 거죠? 네, 그때 가족을 다 같이 데리고. 근데 저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년치 이력서를 미리 쓰는 사람입니다. 3년치 이력서요? 미래 이력서를 쓰는.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력서를 쓰신다고요? 네네. 이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력서를 쓴다는 게 반드시 회사를 옮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계획을 미리 한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에는 PDP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PDP요? 이제 PDP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PIP는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 PIP, 이제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이라고 하는 게 PIP, PDP는 Professional Development Plan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또는 Performance Development Plan, 내가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네. 성장할 수 있을까를 내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걸 쓰게 돼 있고 나의 매니저, 내 상사 조직장은 그거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를 이제 같이 상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꼭 뭐 내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회사의 매출을 성장시켜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성장을 할 거냐. 있을지에 대해서 쓴다는 그렇죠. 거죠. 뭐 거기에는 승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쓰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썼죠. 나는 본사로 갈 거다. 구글 코리아에서. 근데 이게 자칫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네. 그러면 찍히지 않겠어? 그죠? 또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네. 안 좋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죠. 저 자식 혼자 좀 살겠다고 지금 네. 한국을 내팽개치고 미국 가? 너 여기 무시하는 거야? 미자는 거 아니면 네. 혼자 도망가? 네. 뭐 이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PDP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때 그걸 또 이제 본사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제 보스의 보스가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네. 제가 누나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스테이시 설리반이라고 하는 구글 초기 1번 HR인데 네. 차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는 잘 모르시던. 그때는 원래 알던 분이죠. 원래 알던 네, 분이에요? 원래 알던 분인데 이제 같이 제가 출장 왔다는 걸 알고 같이 밥 먹자, 뭐 차 한잔 하자 해서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올 기회가 있어. 그렇다. 그랬더니 네. 근데 너 와이프 내가 알기로는 교수고 뭐 직장 다니고 자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괜찮아? 다 내가 해결했어. 라고 대답을 하셨군요. 했죠. 네. 그래? 네. 잘 됐네. 네.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조직 중에 지금 HR을 뽑는 조직이 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럼 만나고 가. 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제 보스의 보스가 그거를 알아봐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일 정도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한 2, 3일 정도 인터뷰를 5명 정도 하고 네. 거기서 오케이가 나서 그러면 한국 집 정리하고 한 10월 정도에 오면 되겠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사로 옮기고 싶다는 거를 PDP에다 적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목표를 딱 제시를 하시는 순간 위에서는 걸 알아채고 또 얘가 생각이 있네 라고 또 끌고 와주신 거고 또 준비가 돼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응할 수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 제가 이제 이력서를 3년 쓰는 거랑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자, 이력서를 3년치를 앞을 내다보고 쓰게 되면 뭐가 되냐. 내가 이래서 나는 저 회사를 가겠어. 네. 나는 구글을 가겠어. 또는 구글 안에서 미국을 가겠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이 자리에 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지가 나오고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게 되면 그 차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PDP를 쓰다 보니까 PDP라는 거는 목표만 쓰는 게 아니라 나 그래서 이거 할 거야를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뭘 할 거냐를 써게 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본 거죠. 그걸 이제 여러 번 썼으니까 내가 한국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HR 업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사 가서 인정받으려면 또는 본사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영어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을 뭐 영어로 하는 거지 아주 뭐 유창한 것도 아니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해야겠구나. 두 번째 그래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결국은 경영진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출장을 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랑 의도적으로 더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시 설리번을 만나서 확답을 받으시기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그럼요. 네, 그 전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뭘까? 내가 이 안에서 이 HR 또는 조직 관련 전문가라는 인식을 받아야겠구나. 인사도 조금 더 공부해야겠구나. 네. 그 세 가지가 굉장히 명확해진 거죠. 근데 그거를 준비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한 30년 동안 아까 이제 경력 얘기하셨지만 그 목표를 미리 이력서에 써놓고 하면 굉장히 매지컬하게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거를 구글에서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뭐 다음에는 수학을 85점까지 맞아야지 뭐 이런 목표를 하면은 그거는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명확하게 목표를 갖고 가게 되잖아요. 3년 후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럼 내가 뭘 하면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딱딱 하나 이뤄나가다 보면 정말 그 미래에 도착할 수 있겠군요. 네네. 와,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딱 구글 본사까지 도착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서 구글 본사로 가시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잠깐 들었으니까 지금 3년치 이력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일하고 싶은 후배들 많이 계실 텐데 뭐 인사 담당하고 하시니까 혹시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좀 잠깐 알려주고 가세요. 네, 일단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거기라고 뭐 다 천재들도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도 운 좋게 거기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을 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영어를 전혀 못하면 물론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어라기보다는 내가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조차 내가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한데 글로벌에서 인정받기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얼마만큼의 그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내 분야의 전문성을 잘 쌓았느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되면 사실은 미국에 가는 것이 꼭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일하는 것이 난 글로벌 시장에 진짜 물리적으로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먼저 업무적으로 내가 탄탄한 실력을 쌓고 글로벌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불러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영어를 못하는데도, 그러니까 아예 1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시는 경우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실제 뭐 구글 코리아에서 제가 가던 시기에 많이 본사로 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 물론 가서 잘하시게 된 분들도 있지만 실제 구글 본사로 갈 때 막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잘했냐? 꼭 그렇지 않고요. 네.
아주 업무를 할 정도 수준. 게다가 엔지니어들은 코딩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긴 없지만 저랑 같은 시기에 가게 됐던 아주 전설적인 김모 디자이너께서 계신데, 디자이너분이요? 네, 사실 그분은 지금은 영어를 뭐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텐데 거의 한 10년 정도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본사에 갔을 때 그분의 실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구글 디자이너 중에 가장 높았던 분이 이분을 그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한테 미팅을 갈 때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이 통역을 해줬어요.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큰 얘기들을 떠듬떠듬 영어로 맞춰보는 거죠. 서로 네네. 맞춰보고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앞에서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옆에 이제 보충 설명을 계속 그렇죠. 해주는 근데 이분은 그 전에 실무적인 일을 다 하고 간 거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어디서든 데려갑니다. 와,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난 영어 학원 다녀서 영어 해야지. 네. 저는 그거는 좋은 방법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영어가 먼저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물론이죠. 이 영어는 그 다음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영어를 할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절대 그렇지 거군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택티컬하게 어떤 그런 방법론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아주 마이너하고 다 아는 방법이지만 일단 링크드인의 프로파일을 잘 써야 됩니다. 링크드인은 지금 전 세계 플랫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리크루터라고 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글로벌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휴먼 리소스라든가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네. 훑죠. 근데 이 사람이 이직 의사가 있어 없어 그것도 한번 필터링을 하겠죠. 이직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고 싶어도 다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실리콘밸리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또 걸러내고, 네. 그 중에서 또 어느 정도 학력이 되는 사람 또 걸러내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라면 랭귀지 스펙이 예를 들어서 뭐 자바가 되는 사람, 뭐 펄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걸러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주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추천한 사람들도 한번 쭉 보고, 그렇게 해서 괜찮네 싶으면 한국에 있어도 그 리크루터들은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최고 인재를 뽑아내는 게 자기네들 일이기 때문에 네. 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카카오에 같이 있었던 하나의 그 후배인데, 이 친구는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라는 딥마인드, 네. 회사에 연락이 와서 인터뷰까지 거의 끝까지 갔었던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친구한테만 나 본사 가고 싶어 하면 안 되고 이걸 링크드인을 통해서 정말 글로벌 리서처가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의 프로파일을 굉장히 충실하게 만드는 작업. 저도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별 필요가 없어졌지만, 네. 저는 그 전에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나 이제 카카오에 있을 때도 제 프로파일을 다듬는 데 시간을 꽤 많이 든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건 사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에서 시킨 것도 아니지만 본인의 경력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에 가셨잖아요. 본사를 가셨는데 뭐 영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사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사람 관리는 그 조직의 조직장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 사람 관리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나 전통적인 기업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네. 인사팀, 인사권. 네. 그러니까 조직장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역할, 책임과 권한이 인사권이라는 건데, 이게 사람 관리죠. 네. 근데 인사를 하는 그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인사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권을 있다고 착각하거나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약간 안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임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런 이제 내가 보너스 네. 주는 거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전 그거는 뭐 약간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관리를 했다는 라기보다는 인사 시스템을 잘 만들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자마자 누구 인사권을 부리신 건 아니고 가서 거기서도 이제 조언을 해주셨다는 말씀인데, 처음에 구글에 갔을 때 일단 구글 본사의 이 인사 시스템이 어떤지 파악부터 먼저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게, 구글이라는 회사나 또는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한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제가 별 배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재미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10월 뭐 8일 날인가 제가 도착했는데 토요일 날 도착했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월요일부터 바로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배우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바로 지금 올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 인프라 쪽에 SVP인데 그분 미팅에 그냥 바로 초대가 돼서 10시부터 미팅을 한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뭐 빌딩 어디고 이런 거 뭐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업무적인 파악은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죠. 그게 안 된 사람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거의 창원지사에서 뭐 진주로 갔어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거기는 바로 하나인 거죠. 네. 야, 근데 진짜로 가서 일하시니까 다른 게 없던가요? 그래도? 물론 이제 업무는 다르지 않지만 스케일이 네. 이 몇백 배가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회사 건물 수도 셀 수가 없을 정도.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아무리 큰 기업도 빌딩 몇 개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데 여기는 이제 팔로알토라는 데서부터 저쪽 써니베일까지 모든 빌딩이 막 도시로 퍼져 있고 네. 대부분은 이제 줌이나 뭐 구글 행아웃 같은 걸로 하지만 실제 만나러 가려면 차 가지고 가야 되거나 네. 또는 회사 안에서 또 뭐 택시가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에 약간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글 캠퍼스라고 부르잖아요. 캠퍼스죠. 네. 네네. 그 안에 자율주행차도 돌아다니고. 그럼요. 네. 네네. 저도 출장으로 한번 구경하러 갔었는데 뭐 보니까 뭐 푸드트럭도 있고 예, 자전거도 돌아다니고 뭐 우리나라 그 큰 대학교의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배 되죠. 네. 네네. 와, 일단 그 스케일에 놀라셨군요. 압도가 좀 됐었죠. 네네. 그 구글 하면은 가장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되게 유행했었던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프라고 하죠. 평가 시스템. 평가 시스템. 네네. OKR이라고.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한동안 막 유행을 했었는데 이 OKR 딱 가서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 원래 구글 코리아에서도 직접 하시긴 하셨던 거죠? 네, 물론이죠. 내가 한국에서 일한다고 해서 평가를 한국 사람에게만 받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일본, 유럽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한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한국에 있는 동료들 한 100명, 200명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로 도와드렸다면 네. 미국을 딱 갔더니만 한 팀이 16,000명 뭐 이런 거죠. 한 팀이요? 네, 한 조직이 16,000명. 네. 근데 개발자만 한 16,000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실질적인 HR은 저 혼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 밑에 제 팀원이 있죠. 네. 제 팀원이 이제 한두 명 정도 있고 나중에는 뭐 커져서 한 10명 가까이 됐었지만 네. 제 팀원이 있는데 그 16,000명을 한 명이 서포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거죠.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사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면 그걸 이제 Center of Excellence, 그러니까 COE라고 부르는데 네. 그분들은 인사의 프로세스만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만 또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평가만 또 관리하는 분들이 네. 있고 또 보상만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 팀의 그 사업을 주관하는 그 우리나라 어떤 사업본부장, 네. 그 사업 뭐 부사장 이 사람의 파트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전략적인 인사와 조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네. 컨설팅 해주는 이런 역할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HRBP라고 하는 HR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HR 인사팀이라고 하면은 사내 교육하고 뭐 급여 네, 그런 선정하고 것도 이런 해주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 뭐 조직 문화는 이렇게 합시다 뭐 캠페인도 하고 네, 이제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맡으셨던 잡 롤은 어떻게 보면은 리더의 자문위원이신 거네요. 인사 관련된 네. 리더의 자문 같은 거죠. 전략 자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인사에 돌아가는 모든 걸 다 알고는 있어야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무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고 네. 저는 16,000명에 대한 인사 업무를 하지만 손에 종이가 별로 있을 일이 없는 그러니까 이 키를 잡고 가게끔 전략을 서포트해 주시는 어드바이스 네, 해주시는 그런 거군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평가 시스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 것 같고 네네. 그거를 뭐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OKR 많이 채용을 했으니까 네. 구글의 OKR이랑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쓰고 있는 OKR이랑 정말 잘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건지 한번 네.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도 OKR 관련해서 3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사실 최근 2, 3년 중에 가장 유행했던 경영 시스템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애자일 조직, 네네네. 애자일 조직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OKR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두 개 다 굉장히 좋은 시도고 그다음에
철학이고 다 좋은데 본질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좀 있다. 겉에 껍질만을 우리 흉내내는 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학습할 수는 있어요. 남들이 실수했던 걸 다 그냥 한 번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칫 그 벤치마킹을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했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에 맞는 특징에 맞춰서 그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에 맞추다 보니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충우돌하면서 이 일 저 일 겪어서 이 시스템이 나온 건데 그렇죠. 그 히스토리는 그냥 싹 빼버리고 이 결과물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거군요. 그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즘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유행했던 게 레이팅을 없애야 된다. 레이팅이라는 게 등급이죠. 네. 너 일을 잘해서 S등급이야, B야, A야 이렇게 이제 성적을 주는 거를 해왔고 지금도 한 90% 이상이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링크드인 이런 회사들은 그 등급을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그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체계적인 어떤 그런 시도가 돼 있지 않은 기업들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처럼 바로 우리는 레이팅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들 이제 회사에서 나 평가 안 한대. 그렇죠. 대충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수십 년 동안 자기네들 체계 안에서 이 조직장이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조직원들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위클리 원어원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네가 뭘 잘하고 있고 뭘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뭘 도와줄까? 이걸 물어보는 자리를 매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자리보다는 팀끼리 만나서 1년을 일한 걸 가지고 1년 후에 내년도 1월달, 2월달에 등급만 알려주죠. 말씀하신 거를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이미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조직장이랑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대면을 하니까 그렇죠. 굳이 6개월 후에 평가 안 해도 매 주마다 평가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저는 이제 평가란 말보다는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고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물론 평가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거든요. 아까 이 평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럼 이건 평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결국 발전하기 위한 평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이라는 경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왜 할까요? 이때가 됐을 때 우리가 의도한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이미 결과는 나온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결과가 나온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월급을 인상하고 보너스를 주죠. 근데 그 결과는 안 바뀌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를 한 건데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말까지 해야 되는 목표가 100이라면 6개월 지났는데 50을 해야 되는데 40밖에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에 6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반기에 40밖에 못했는데 그럼 20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 잘해야지 60이나 갈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앞당겨서 해야지 연말에 조금이라도 성과를 더 목표된 대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얘네들은 52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면서 사람이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하는데요. 쪼으면 되는데. 쪼으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 쪼는 걸 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쪼는 걸 잘하면요. 솔직한 생각으로는 그만두죠. 그만두거나 그 쪼는 것만큼만 하죠. 그게 너무너무 좋으신 포인트인데 OKR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OKR과 KPI를 보통 이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KPI적인 사고라 그러면 전 KPI도 아직도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KPI는 약간 이게 변형이 되면서 100% 달성이 목표죠.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너스도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승진을 못하거나 좌천되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KPI에서 일을 잘한다는 거는 100이 아니라 101, 103, 105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0을 맞춰야 되려면 경영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쪼아야 됩니다. 일단 쪼아야 돼요. 100 밑으로 오면 안 되니까 계속 쪼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쪼아야 될까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평소에 열심히 하는데 네. 그 방법은 옛날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은 좀 내가 노출하거나. 익숙한 방식대로 해야지 네네네.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100을 달성하는 거죠. 네. 그럼 계속 옛날 방식이 답습이 되는 거죠. 검증된 방식. 그럼요. 네. 왜냐하면 실수할 여력이 없어요. 또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100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OKR적인 사고, OKR이라는 게 단순히 KPI를 오브젝티브와 키 리저트 두 줄로 쓰는 게 OKR이 아니고 네. 예전에는 우리가 100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정말 큰 목표를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거냐, 네. 아니면 인류를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건강한 상태로 만들 거냐, 네. 아니면 이 효율을 갖다가 한 200%, 300% 갈 거냐, 아니면 1000%, 10x로 갈 거냐,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말이지 조금 덜 달성해도 괜찮아,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요즘 유행하는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100이라는 목표에서 200이 된 상태에서 이 방향은 기존 방법 갖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쵸. 사람을 가라는다고 100이 200 되지 않는 그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방법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방법. 그게 혁신이고 디스트럭션이고 그게 OKR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를 KPI 한 줄로 썼던 걸 두 줄로 오브젝티브랑 키 리저트를 나눠 써 네. 라는 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깔려있는 철학적인 배경이 뭐냐, 네. 문화적인 배경이 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이게 작동을 한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것은 혁신의 아이콘 같이 돼 있는데 네.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달리 생각하는 데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중요해진 이유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예전에는 KPI가 굉장히 좋은 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년 후에도 이 기술을 조금만 잘 발전시키면 그래도 그때가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1등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제는 보통 엑스포넨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이 막 1년 안에 2년 안에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군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의 경영 기법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그 캡이라고 하죠.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계속 씌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창의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좀 갖고 와보세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창의력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 그게 방식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창의적이 되려면 뭘 풀어줘야 되냐면 머리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사람들이 묶여 있냐? 네. 두려움이죠. 내가 예를 들어 이거 못 해내면 네. 승진 못 해. 네. 혼나. 뭐 아니면 좌천당해. 네. 이런 식의 두려움을 주는 시스템. 여기에서는 창의력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여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00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10x를 하려면은 이만큼 뛰려면은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대신에 100을 그때까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게 안정적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망할 확률도 있지 않나요? 망할 확률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들이 조금 더 신사업, 또 IT 기업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통 사업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OKR 좀 정말 10x 우리도 해봅시다. 막 제조업에서 갑자기 OKR 도입하고 또 이러면 또 큰일 나겠네요. 기존에 있었던 그 프로세스 중심의 회사들, 예를 들어 정유라든가 네. 또는 광업이라든가 네. 조선업 이런 데는 몇백 년 동안 이미 프로세스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뚝딱 그냥 고친다고 프로세스가 좋아지거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서는 조금 더 내가 맡은 업무에서 불필요한 일을 걷어낸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한다든가 같이 너무 과도하게 급진적으로 일어나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에 맞는 형태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한국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뭐 리더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인사 담당자도 계시고 하실 텐데 우리 회사에 맞는 시스템이 뭘까를 잘 맞습니다. 생각을 하셔서 OKR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안을 저는 주셔서 심지어 제가 자문하는 기업들에게는 OKR을 도입할 정말 준비가 돼 있고 OKR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세가 돼 있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리는데, 근데 가능하면 OKR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쓰지 마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OKR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구글로 거겠죠. 가죠. 예. 그럼 구글하고 비교합니다. 아. 구글은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 망한 거 아니야? 우리는 편법 쓰는 거 아니야? 왜 제대로 안 해? 이런 것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금방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하고 우리 사람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고 뭔가 같이 한 팀으로 야 만들어보자 한번. 그래서 이거 잘해서 돈 벌자는 것도 있지만 이거 잘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그 미션 달성되고 사회에 뭔가 좀 기여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피가 끓고 열정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몰입을 이끌어내는 우리만의 제도가 뭐야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막 몇 달 동안 벤치마킹하고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뭐 어디도 만나고 이거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들이는데 우리 걸 고민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이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아, 실리콘밸리, 뭐 서양 문화 이러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말 뭐 영어 이름 부르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뭐 직급을 빼기도 하고요. 요새 CF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심지어는 뭐 그냥 형어를 쓰는 회사들도 있죠. 아,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그냥 뭐 나이 뭐 직급 상관없이 네. 대표한테 밥 먹었어. 우리 2시에 미팅 해야 되잖아. 이런 기업들도 심지어 많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정말 있어요? 있습니다. 와. 꽤 있습니다. 와, 그건 전 하라 그래도 못하겠네요, 정말. 와. 네, 저는 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저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뭐 외국계 회사에서 한국에 있으셨을 때도 오래 일을 하셔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떠세요?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가 그거 적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이 수평적이라는 것이 저는 수평적인 조직이란 말은 믿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조직은 없죠. 어차피 CEO도 있고 대표님도 있는데 어떻게 수평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수평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인 문화를 우리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들이나 중견 기업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급이 없어야 돼. 직급 다 없애. 네. 그리고 우리는 영어 이름 불러. 네. 이러면 우리가 구글처럼 또는 이런 실리콘밸리 회사처럼 수평적인 문화가 생긴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의 이 직급을 없애버리죠. 네. 조직이 직급이 없어도 물론 잘할 수가 있는데 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벽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수직선을 이렇게 여러 개를 그으면 여기서 기능이 나오죠. 뭐 생산도 있고 기획도 있고 영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수평선을 넣게 되면 요거로 위아래가 나오죠. 네. 이게 전통적인 조직의 모습입니다. 이게 딱 걸렸을 때 탄탄해지는 거죠. 음. 어느 하나만 갖고는 이게 효과적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직급이라는 거를 빼서 요거 하나만 지탱한다 그러면 가벼울 땐 되겠죠. 이 무게가 적으니까. 근데 여기 무게가 커지게 되면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조직이 커졌을 때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직급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고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전에 있었던 인사체계는 그대로 두고 네. 직급만 없애게 되면 상당한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직급이 없이 다 팀원이야. 네. 팀장 밑은 다 팀원이야. 하게 되면 1년 차부터 한 15년 차까지가 다 팀원일 가능성이 있겠죠. 정말 공정하게 되려면 네. 1년 차는 1년 차에 맞는 연봉을 받고 네.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너 네가 해야 될 수준으로는 잘했어. 이 얘기를 받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직급이라는 거 없애게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1년 차부터 15년 차가 있는데 근데 너희들은 하나의 팀원이야. 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불리할까요? 막내가 오히려 불리한 막내가 거죠. 불리해지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결과와 이 사람의 결과를 1대1 비교를 할 테니까. 감안을 안 해주는군요. 안 해준다기보다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를 같이 고안을 한다면 네. 저는 훌륭하게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제 정말 우리 요즘 유행하는 수평적인 조직 만들어 이런 시도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들 요즘 많이 하죠. 와, 요 생각은 좀 못 해봤는데 정말 저도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수평적인 문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계속 막내보다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수평적인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조직들을 보면 뭐 구글이라든가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많이 볼 텐데 거기는 굉장히 수평적인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뭐 거기서 되고 뭐 마이클 부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네. 마이클은 마이클이고 네. 뭐 제니퍼는 제니퍼죠. 네네네. 근데 그것만 보지 그 안에 있는 조직의 구성은
아주 철저하게 13단계 조직 직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3단계입니다. 왜 13단계예요? 거의 회사마다 12개 내지 13개 내지 14개 등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오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 거기는 레벨 2, 3 밑에서부터 2, 3, 1, 2, 3이 사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3,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회장 11개죠. 네. 3단계에서 13단계. 똑같은 거네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의 운영 체계는 사실 인간 사회라는 게 네. 크게 다르게 운영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실제 해보니 그거를 새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회에 있는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대신에 여기 있는 13단계 이 이것이 없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더 쉬운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내가 레벨 2에서 사원이라고 해도 이 13에 있는 이 회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TGIF 같이 금요일날 뭐 전 사원이 모이는 타운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직 운영을 보완을 하는 거죠. 수평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수평의 핵심은 뭐냐? 그런 정보가 트랜스페런트하게 오픈되는 사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정보를 내 걸로 흡수를 해서 내가 해야 될 방향을 빨리 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냥 뭐 우리는 수평이니까 우리는 성숙한 회사야, 윤리적이야. 저는 그거는 의미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많이들 근데 높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우리도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뭐 예를 들어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내봐, 얘기 좀 많이 해봐, 뭐 누구누구 사원 자네도 아이디어 좀 내보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결국 그분만 얘기하죠. 그거는 어떻게 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위에서부터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업적으로 정말 우리가 불가피하고 이거 안 하면 우리 망해 이런 절박함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행동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뒤에서 이제 막 깨진다든가 결국은 얘기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쵸. 보통은 얘기해봐. 그래서 얘기하면 그거 다 검토해본 건데 그건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해본 거야. 미리라도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불안해하고 이거 해봐야 또 찍히겠구나. 이거 해봐야 내가 덤탱이 쓰겠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걸 해서 아이디어를 냈더니만 나에게 재량권도 좀 주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좀 마련해 주고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고 내 매니저도 도와주고 해서 해봤더니만 대박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 매니저가 그걸 쏙 공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고 야, 네 회사가 차려서 한번 해봐.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는 걸 경험해보면 되네. 그럼 주변에서도 그게 괜찮네. 그럼 그게 이제 전파가 될 텐데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해본 게 걱정인 거죠. 말을 해봐라고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해봐서 한 말을 어떻게 들어주고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서 그 뒷단을 도와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큰 거 배웁니다. 이 수평적인 문화도 그렇지만 또 하나가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우리 최유정 교수님이랑 많이 말씀도 나눴고 실질적으로도 기업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 그냥 기술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또 아까 이 수직적인 것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수직적인 면에서 요새 또 사일로를 또 타파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어가면서 이 조직은 또 어떻게 바뀌어가야 될까요?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조직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조직하면. 좀 무서운데요? 무서운 형님들 생각이 날 수도 있죠. 형님들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딱딱하고 좀 약간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떠오르는 건 뭐냐면 조직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에 박스가 있고 라인이 있고 그 라인 밑에 여러 개 박스가 또 있고 그 박스 밑에 또 여러 개 박스가 있고 이게 이제 보이시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피라미드식의 하이어러키컬한 조직이라고 하죠. 위계가 있는 조직.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조직이죠. 근데 이거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일을 안 해갖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언제 생겼는지 쭉 따져보면 군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그 남북전쟁 시대 미군,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중국의 뭐 진시황 때 군대, 얘네들은 전시 상황이니까 명령 계통이 명확해야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빠르게 결정. 빠르게 여기서 의사 결정한 게 예를 들어서 진시황의 100만 대군이다. 네.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카톡도 없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이걸 잘 관리하는 게 네. 결국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든 조직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고 정보의 흐름도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네.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조직도 있고 뭐 애자일 조직이라고 해서 스쿼드 조직도 있고 뭐 홀로크로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대세가 되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 본성은 많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일하는 방식,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일로라는 게 조직의 경영진이라면 다 고민을 하시는 네.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직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네. 이게 원통처럼 만들어진 게 사일로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곡물창고. 네. 곡물창고 여기는 귀리를 담고 밀을 담고 섞이면 안 되죠. 섞이지 말라고 만들어. 섞이지 말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죠. 네네네. 그럼 우리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럼 조직은 요렇게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쵸.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니네들 왜 이렇게 일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다 발언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직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 낙하산도 조직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낙하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천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고 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실이 달려 있죠.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이 밑에 있는 사람의 어떤 안장 같은 게 네. 만든 여기 이제 백팩을 차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조직은 항상 목적이 있거든요. 네. 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낙하산이라고 하는 조직의 목적은 뭘까요? 낙하산이니까 안전하게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네. 근데 안전하게 내려오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1시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낙하산이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적군에 침투하기 위해서 만든 네. 건데 그럼 적군이 1시간 동안 몸에서 쏠 거잖아요. 네, 100만 번을 쏘겠네요. 정말. 그렇죠. 벌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낙하산의 목적에 충실하려면 무릎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안 죽어야죠. 그걸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만든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근데 얘는 내려오는 게 목적이죠.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야 낙하산 너 왜 안 올라가니? 좀 올라가 봐.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조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일로로 만들어 놓고 네. 사일로로 일을 하지 말라고 혼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일로 조직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조직에서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조직은 이렇게 사일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횡으로 묶는 역할을 해줘야 하나의 팀으로 섞이겠죠. 네. 네. 궁극적으로 막 밀하고 보리를 섞지는 않지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게 요즘 유행하는 이제 애자일 조직, 스쿼드 조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트릭스 조직을 한 거죠. 위하고 옆을 같이 일을 해봐. 근데 그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스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조금 내 상사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이쪽도 상사가 있고 이쪽도 상사가 있는 조금 거죠. 힘들 수 있겠네요. 매우 힘들죠. 근데 그런 조직을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그 기술 조직들은 이미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돼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알아요. 이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 인간 조직을, 인간 사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조직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줌도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런 툴이 이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돌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전에는 뭐 그냥 만나고 이렇게 했었지만 단선적인 커뮤니케이션만 됐었지만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니 코로나까지 생기게 되고 대면 접촉 어렵게 되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사일로가 너무 심해지니까 성과가 안 나니까 미국에서 하는 스파티파이 같은 조직에서 하고 있는 애자일 조직도 한번 해봐. 네. 근데 이 조직이 그냥 조직도만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이렇게 돌아가지가 그쵸. 않는다는 게 문제죠. 네.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자, 조직도는 이렇게 그려놨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궁금한 점은 뭐냐면 그럼 누가 평가하는데요? 그렇죠. 얘가 평가하나요? 제가 평가하나요? 네, 부사장도 드리고. 50대 50인가요? 60대 40인가요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사람을 어떻게 50대 40, 50대 56 이게 힘들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은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건 나한테 이게 도움 되나? 네. 이걸 생각하거든요. 네. 조직을 우리는 조직도만 그리는 걸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네. 경향이 있는데 조직은 첫 번째가
전략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조직도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조직을 생각할 때는 전략이 먼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전략을 조직도, 이게 구조죠. 스트럭처에 반영을 하고, 겉으로 드러난 조직도가 어떻게 일이 흘러가야 되는지,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프로세스로 규정을 해줘야 돼요. 너는 예전엔 이렇게 일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같이 일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이 사람과는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다음에 전자결제를 하고, 줌을 하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프로세스로 짜줘야 돼요. 짜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 근데 너는 이 팀의 결과에 의해서 성과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거야. 아니면 여기와 여기를 뭐 6대4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보상이 또 명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거든. 네. 그러니까 너는 예전에는 이렇게만 일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2배로 일을 해. 근데 결국은 돈은 똑같이 받을 거야. 이러면 굳이 왜 짜증나죠. 이런 생각이 네. 들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나한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조직을 이렇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이 기능 조직에서 이렇게 가는 목적 조직이라고 하는데, 사업 조직을 같이 만들어 놓는데 이거를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사람입니다. 인선. 그래서 사람을 각각에 맞는 포지션에 적재적소에 용병수를 발휘해서 넣는 거. 그거까지가 됐을 때가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조직도만 만들어 놓고 전략은 뭔지 모르고 매칭이 안 되거나, 남의 회사 조직도를 갖다 놓게 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 조직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프로세스도 없고, 이거에 따른 조직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만들어내기 어렵고,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 조직에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 회사의 조직을 할 때도 먼저 전략을 갖고서, 또 그렇죠. 거기에 각각의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그걸 확실한 기준을 갖고서 거기에 또 사람을 배치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스포츠랑 크게 다를 게 없군요. 그럼요. 저는 네. 100%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개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인데, 몇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조직도를 개편하거나 조직 개편하는 게 인사팀의 역할처럼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인사팀이 사실은 전략을 잘 알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네. 괜찮죠.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짜서 1안, 2안, 3안에서 결제를 받거나, 또는 사람에 의한 또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많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 인사를 1년에 한 번 하죠. 네, 네. 근데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략이 바뀌어서 외부 상황이 바뀌고 내부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임원 인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임원 인사가 생기면 이 사람이 일로 오면 거기에 맞춰 조직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기 인사까지 기다려야 되는. 빨리빨리 조직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네. 발생하는 경우들 많이, 전통적인 회사는 많이 그렇게 했었죠. 네.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있을 뭐 그럴 때 대기업들도 많이 그렇게 네. 했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조직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현실적으로 알지만 잘 실행을 못하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냥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모 S그룹에서 네. 이제 저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그런 조직인데, 어디라고 얘기는 네. 못 드리죠. S 되게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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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저랑 관련이 있었던 네. 그런 조직인데, 네. 회장님께서 작년에 큰 선언을 하셨어요. 조직장과 리더들의 가장 큰 역량은 조직 설계다. 그거 인사팀한테 주고 뚝딱뚝딱 하려고 하지 마. 네. 당신이 전략을 읽고 외부 상황 읽고 이거 잘해서 그걸 가지고 당신이 진두지휘해서 조직 짜고 그거 나한테 승인받아. 저는 너무너무 큰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가셔서 겪으신 일들과, 그리고 구글은 어떻게 정말 인사를 뭐 평가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뽑고 이 조직은 어떻게 짜고, 그 다음에 정말 조직을 잘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답을 찾아서 이걸 보시는 우리나라 분들이 자기 회사에 또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카카오에서도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구글과 비교도 해보시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나라에 적합한 좀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어느 한 가지로 해결된다 그러면 뭐 정말 좋겠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큰 기업들, 뭐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삼성, SK, LG 이런 조직들은 저는 사실은 그런 조직이 이렇게 30년 또는 길게는 50년, 100년 동안 유지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해 올 수 있었으면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선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폄하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전혀 않고요. 네. 대단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인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좀 더 목표 지향적인 그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저는 얼마나 이 구성원들에게 이 동기를 끄집어낼 거냐, 열망을 끄집어낼 거냐 네. 하는 데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죄송하지만 날 것으로 얘기하면 네. 가장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루에 8시간을 어떻게든 고용을 하는 건데 네. 네. 왜 이 비싼 돈 주고 사람을 써놓고선 몸만 쓰느냐. 이 사람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네. 이거를 안 쓰고 네. 그냥 가서 8시간 동안 그냥 뭐 뚝딱뚝딱 일하고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의 진짜 가치는 이 사람들의 내가 진짜 이거 열심히 해봐야지 몰입해서 달려들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때가 진짜인데 근데 그런 열망, 패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려면 내가 단순히 그냥 회사 돈 벌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고객들도 좋게 만들어주고 파트너들도 좋게 만들어주고 결국은 세상이 좋게 만들어져 이런 것에 소구할 때 그때 진짜 엄청난 파워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보통 구글 같은 데서도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이 멋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그러면 지금보다 10배 정도가 잘 돼 있으면 내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 내가 그러면 얻게 되지? 꼭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럼 회사가 성장하면 내가 지금 팀장이지만 그때 되면 부사장이 돼 있겠지. 이런 게 온라인이 돼야 되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지위나 금전적인 것까지도 온라인이 되는 게 명확히 보였을 때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네.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거 뭐 책에 나오는 거지. 그거 뭐 효과 있겠어? 근데 저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타트업들은 업무 환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급여 조건도 그렇고 넉넉하지 않죠.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인재죠. 한두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얻어들일 거냐? 비전을 팔아야죠. 이 엄청나게 우리가 이런 회사 하면 지금 10명인데 나중에 정말 이 아이디어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도 한번 1000명 돼보고 회사 같이 한 10조 찍어보고 그러면 내가 10번째 입사한 직원인데 1000명짜리 회사의 10번째야. 그럼 내가 뭐가 돼 있을까? 예를 들어 2000명 정도 되면 카카오 정도 되는 회사인데 한 10조짜리 회사가 돼 있는데 그 회사의 10번째. 그럼 최소한 부사장 아니야? 이게 같이 머릿속에 딱 꽂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얼라이먼트라는 거고요. 우리 그냥 되는 거죠. 잘 키워보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굉장히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비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비전 하면은 저 목표인데 이게 비전은 또 눈이네요. 눈이죠. 네. 시력이죠. 네. 그래서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비비드하게 생동감 있게 그 다음에 빅 헤어리 오데셔스 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털이 막 숭숭숭 나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한 목표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그거를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다르지 않게 굉장히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30년 후에 최고의 회사가 되겠어. 이게 아닌 거죠. 되고 싶어도 아니고요. 30년 후에 내가 만약에 가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예를 들어 타임머신 타고 가봤더니 우리 회사 이거야를 봤는데 이거야. 이거를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그거를 아주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게 가장 좋은 사람의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영을 하는데 무슨 윤리적이고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윤리적이어야 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윤리적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큰 파워를 내더라. 여기서 꼭 연관지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IT 업계를 중심으로 이 연봉 올려주기 엄청나게 지금 난리거든요.
올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져요. 옆 회사가 더 올렸어요.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네, 네. 올려주는 이유는 사실 우리 회사의 인재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또 더 더 좋은 인재 데리고 데리고 올기 네. 위해서기도 하고 돈 말고는 방금 말씀하신 비전 그게 해결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느 하나가 해결책이라기보다 그런 것들 선결이 먼저 좀 돼야겠죠.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입사원 급여를 6천만 원 주겠어. 네. 근데 문제는 기존 직원들은 6천만 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신입사원은 6천만 원인데 네. 5년 차가 6,200만 원. 또는 5년 차가 그거보다 못 받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게 형평성 있게 되지가 않는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데리고 오는 것만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많은 직원들이 또 나가고 또 새로 뽑고 그렇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 점점 낮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시장 가격 인재에 대한 어떤 정당한 몸값, 정당한 연봉 이거를 지급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열이 돼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회사의 생산성이 안 좋아지고 장기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치킨 게임인 거거든요. 한번 질러봐. 니네가 주고 우리 다 데려오겠어.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더 전략이 명확해지고 좀 더 어떤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어떤 타겟이 이 정도 연봉이 적당한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좀 더 공정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이게 하나의 마케팅 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우리 신입 연봉 6,500만 원 줍니다. 그렇게 하고 기사 한번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효과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 한번 홍보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한 50명 채용하고 이걸로 끝나는 한 이벤트 같이 돼버리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홍보비 치고 좀 세게 쓰시네요. 그런 거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회사들이. 목적은 원래는 좋은 인재 확보를 하고 우리 인재 잘 지키고 이게 목표잖아요. 네네. 제일 좋은 툴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기업들이 왜 그렇게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 사람을 채용할까? 네. 물론 기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잘 뜯어보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정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몰입돼서 행복하게 성과 내면서 오랫동안 다니게 할 거냐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보면 채용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리테인 할 거냐, 리텐션 할 거냐, 유지할 거냐 하는 것에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들도 많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돼야 됩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복지, 과자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아주 그 낮은 차원의 가치일 네. 거고 예를 들어서 나와 그 동료와의 관계, 회사가 어떤 걸 지향하는 거냐, 나와 매니저의 관계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회사를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대체? 그렇죠. 그거는 그냥 결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회사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주로 조직장을 떠나죠. 네, 네. 조직장을 떠나거나 동료를 떠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저는 많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 요소 때문에 남아있느냐, 어떤 요소 때문에 떠나느냐 하는 것들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people analytics라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모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또 차이점은 뭐냐면 나의 업무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회사가 잘 구조화를 해놨고요. 거기에 정보들이 꽂히는데 내가 기꺼이 그 정보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좋은 회사들은 네. 매일 한 번씩 직원 서베이가 나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250일 동안에 오늘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심지어 제가 카카오에 있었을 때 어떤 것도 했었냐면 저희 팀에서 이제 직원들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한번 카톡을 보내서 그다음에 12시, 2시, 4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톡을 보내요.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어요? 물어보죠. 오. 그러면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5점. 뭐 졸립고 2점. 농땡이 쳤어 1점. 이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겠죠. 그걸 진짜 실제로 답을 해요? 하죠. 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겠죠. 어떤 회사들은 뭐 대답을 안 하거나 뭐 어떤 좋은 회사일수록 거기에 몰입돼서 자기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패턴이 어떤 게 보일 것 같으세요? 어떨 때 가장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몇 시에? 점심시간 끝나고요? 그렇죠. 네. 1시에서 3시, 2시 이때가 가장 효과가 안 나겠죠. 네. 그게 실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데이터를 조직에 줄 때는 어떤 인사이트를 줄까요? 점심시간을 옮기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가장 사람들이 몰입할 때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오전 시간인 사람일 경우도 있고 저는 사실 퇴근 직전이 제일 몰입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10시에서 11시 반까지 네. 그 다음에 한 4시 반에서 6시 네. 사이 그때가 왜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맞네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은 1시 반에서 3시.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군요. 앞으로. 밥 먹고 졸리고.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뭐냐?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에 미팅을 해야죠. 아. 근데 가장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미팅을 때려버리면 네. 날려버리는 거죠. 그 생산성을 날려버리는. 왜냐하면 회의는 대부분 생산성이 많이 나는 일을 하진 않거든요. 네. 너 뭐 했어? 이거 물어보거나 네. 혼나거나 쪼는 데 쓰는 게 회의이기 때문에 아, 외국에서도 그래요? 똑같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피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에 효율적인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특히나 IT나 이렇게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 데는 그런 것들을 개인화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서구 같은 데는 내가 이제 미팅을 하는데 10명이 초대됐다. 네. 그럼 내가 시간이 안 맞고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그냥 난 노라고 하고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필참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교육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차장급들 다 들어와. 그죠. 3박 4일. 네. 그런 걸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생산적인 시간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그런 그 인사 제도들 중에서도 네. 사람에 대한 개발한 것도 사람들의 특징을 맞춰서 네. 맞춤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희 좀 한 10년 정도 전에 예를 들어 저녁에 미팅들을 많이 하잖아요. 업체들과 뭐 만나고 뭐 중요하신 분들과 이제 업체 미팅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럴 수 있죠. 약속인 네. 건데 그거를 취소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부서장이 부르면 그거 다 취소해야 되거든요.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비효율적인 네. 근데 지금 같이 말씀하신 교육조차도 이거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회사들은 필참 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거,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거 빼놓고는 네. 필참이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임원 교육을 한다. 네. 전 임원을 부르지 않고 아예 그 임원들 중에 30%만 부르죠. 그러면 이제 본인 파악을 바로 하죠. 내가 초대 못 받았구나.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되죠. 더 무섭네요. 당연히 더 무섭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장 갔을 때 그 구글에 다니시는 한국인 분들이랑 만나 뵙고 여쭤볼 일이 있었는데 다들 그렇게 여쭤봤죠. 구글 하월이라고 하면 실리콘밸리 회사니까 워라밸 최고 막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워라밸 좋아요. 6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밥 먹고 바로 다시 8시부터 다 온라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보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때 가셨던 그 헤드쿼터에 보면 이제 비치발리볼 하는 데가 이렇게 네.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들이 업무 시간에 비치발리볼 해. 네. 얘네 워라밸 정말 대단하구나. 땡버직이구나. 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 경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많은 미팅들이 이제 한 10시부터 저녁 한 5시까지 미팅이 있다 그러면 15분짜리 미팅도 있고요. 30분짜리 미팅. 이게 쉴 틈이 없이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미팅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8개 미팅 또는 12개 미팅, 15개, 20개 미팅이 쫙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내가 쉬는 시간을 이렇게 내가 블럭해 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시간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캘린더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무조건 잡아버립니다. 네.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 사람이 필요하면 잡아버리거든요. 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 내가 잡아놓지 않으면 그때 미팅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내가 이제 30분 정도를 잡아놓고 네. 매 모든 건물마다 카페테리아가 있거든요.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샐러드에다가 담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지 않고 네. 굉장히 비참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나가서 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빨리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에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들어왔을 때 영화를 보면서 정말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너무 멋있게 이렇게 가는 모습이 멋있다는데 그게 바빠서 커피 먹을 시간 없어서 들고 가는 거라면서요. 네. 불쌍한 거죠. 샐러드 먹는 구글에서 샐러드 먹는 거, 와, 저 멋있는 구글 캠퍼스에서 샐러드를 즐기는구나. 그게 아니라 빨리 먹어야 돼서. 그리고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려면 캘린더에 약속을 해야 돼요. 내 몸이 아닌 거네요, 정말. 내 시간이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아니고. 네. 이게 모든 게 이 팀 단위, 뭔가 이 같이 돌아가는 단위, 거기에 이제 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전에 이제 평가나 뭐 보상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요즘 스타트업들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구체적인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새로운 시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를 뭐 제도만 바꿔서 OKR로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인 일하는 방법과 네. 피드백하는 좀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거는 사실 공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여기 있는데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게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가 네. 피드백 행동인 거잖아요. 네. 그게 경영에 저는 당연히 반드시 들어가야 될 프로세스인데 이것이 요식행위처럼 돼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1년 후에 그냥 피드백을 써주는데 많이 기업에서 해보셨겠지만 어떻게 피드백 쓰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료에 대해서 되게 이분은 성실하시고 그렇죠. 항상 늦게까지 일하시고 네. 그다음에 성격이 좋으셔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항상 웃으면서 네. 받아주시고 이런 거 쓰는 것 같은데. 협업하기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회사에서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런 거 말고 네. 좀 더 건설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적인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건설적인 얘기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걱정돼서 하는 거지만 뭐가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피드백이라는 건 여기서 이거를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네.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SBIT. SBIT요. 네. 거기 이제 제가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이제 섞은 건데 SBI라는 거하고 이제 BIT를 섞은 건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S는 이제 situation, 네. 상황이죠. 상황. 그 다음에 B는 behavior, 행동. 세 번째 I는 impact, 그 결과,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T는 tomorrow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래? 요거를 얘기해 주는 게 피드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자문하는 기업들에는 피드백 양식에다가 그걸 그냥 박아버립니다. SBIT를 위주로 써달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기술 회사인데 이 시스템을 팔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10억짜리 딜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 자료,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거 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자료 모으고 협조 받고 하느라고 맨 마지막 발표하는 날 전까지 밤을 샌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거 해가지고 뭐 프린트하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10부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러 그 고객사에 갔는데 앞에 회장님 계시고 사장 계시고 임원진들 쫙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발표 연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딱 던지셨는데 이 FAQ나 Q&A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 당황한 거죠. 네. 당황해서 버버버 거리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우리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경쟁사가 그 10억짜리 딜을 가져간 거죠. 우리 회사의 사원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회사라면 어떤 식의 피드백이 1년 후에 일어났을까? 이게 만약에 2월 달에 일어났어요. 네. 근데 뭔가 피드백을 1년 후에 해야 돼, 평가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내 동료나 매니저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10개월이 지났네요. 본인도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저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연말 대상, 연예 대상 그런 같은 거 거죠. 할 때 후반부에 잘하는 사람들. 해분께 11월 달에 대박 터진 게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이 자식 프레젠테이션 잘 못해. 준비 잘 안 해. 이것만 기억에 남고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기분 나쁘고 그 중에 잘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고 나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이 되는 거죠. 딱 일이 벌어졌을 때
너는 프레젠테이션 PPT는 잘 만들었지만 충분히 연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피드백을 줬어야 되는데 그날 바로 했었으면 네. 기억이 생생할 때 너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팀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그거를 충분히 FAQ나 Q&A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상황이 이랬는데 앞으로는 2주짜리가 주어지면 3일 전에 마감 3일 전에 프레젠테이션 마감 짓고 잘 됐든 못됐든 마감 짓고 그거를 리허설을 한 몇 번 해보면서 보완을 하자. 보완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Q&A를 하면서 FAQ 만들어서 우리 사장님 모셔다가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고 그 긴장감을 느끼면서 한번 해보고 거기서 준비가 됐을 때 나간다. 이거를 앞으로 우리 방향으로 우리 일하는 방식으로 하자. 요게 T죠. 그래서 그게 네 가지가 딱 완결됐을 때 아 내가 앞으로 이거를 잘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적을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게 되니까 나 행동을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거나 하게 되면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지가 아니라 지는 왜 안 했어? 팀장이 자기가 해야 될 걸 왜 나한테 밀어? 이런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그럼 행동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가가 또 너무 늦어버리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닌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다 까먹어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는. 얘는 준비를 잘 안 하는 애야로 퉁쳐지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과거 세대는 그래도 됐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고 지금 저 같은 한 50대나 이런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으니까 학교 때도 그랬고 1년 후에 점수 받고 뭐 우등상 받고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괜찮은데 요즘 세대들, MZ세대들이 특징이 또 있는 거죠. 이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레코니션이에요. 즉각적인 인정과 보상. 왜 그러냐면 MZ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게임 세대예요. 젖병 빨면서 아이패드로 게임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의 특징이 뭘까요? 게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오브젝트를 달성을 하면 바로바로 보상이 나오죠. 그렇죠. 저기 적군 비행기가 돌아가면 내가 쏴서 맞히면 10점, 큰 거 맞히면 30점.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첫 판을 깨고 레벨 2로 가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즉각적으로 보여줘야 나의 성취를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요즘 세대의 단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MZ세대를 회사에서 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즉각 바로 피드백을 줘야겠군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일의 의미가 뭐고 그것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을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보상도 우리가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보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특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모티베이션을 하는, 잘하는 그런 기업들일수록 1년에 한 번 평가나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나누죠. 분기마다 하거나 1년에 2번 하거나.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스팟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팟 보너스는 뭐냐면 조직장들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만약에 저 연봉 총합이 1억이다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미리 줘요. 연초에 100만 원 예산을 주죠. 그걸 가지고 연말에 기다리지 않고 누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10만 원짜리 외식 상품권 주는 거죠. 밤새 고생했어. 와이프랑 같이 가서 어디 뷔페라도 좀 먹고 와. 그다음에 아니 정말 큰일을 했다. 그럼 뭐 한 50만 원짜리 호텔 상품권 한 2박 3일 갔다 와. 그렇게 되면 이 50만 원이 1년 후에 500만 원보다 훨씬 효과가 큰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스팟 보너스 또는 동료들끼리 서로 칭찬하게 만드는. 그래서 뭐냐면 동료들끼리 이 사람이 내가 일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 또는 귀감이 됐어. 하게 되면 작게는 뭐 이마트 상품권 3만 원, 또는 만 원짜리 2개 해서 그거를 전달을 하면서 땡큐 노트를 쓰는 거죠. 당신의 이러이러한 점에 나는 고마웠고 앞으로 잘 해봅시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뭐 밍숭맹숭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전적인 걸 좀 보태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이거 많이 받는다고 집 사거나 차 살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뭘 걱정하냐면 그거 어뷰징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 친구랑 나눠 먹게 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나이가 좀 들어서 전공한 게 긍정 조직 개발이라는 건데 사람이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꾸 제도를 만들 때 이거가 빠져나갈 거겠지, 어뷰징 하겠지만 생각하게 되면 제도를 이상하게 짜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거 우리 못 믿는 거구나.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또 계속 오히려 더 찾아내고 더 부정적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 약간 뭐 조직에서 한 1% 정도 어뷰징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 그거 갖고 아까도 얘기했지 집 사거나 차 못 사요.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근데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조직에.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정작용을 통해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좋은 하나의 개인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네. 저희 아들이 이제 4학년 마치고 미국을 가게 됐는데 네. 첫 번째 장문 숙제가 있었는데 얘가 컴퓨터를 꺼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야, 초등학생인데 컴퓨터로 숙제를 하면 어떻게 해? 글씨 연습도 좀 하고 써가면서 네.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네. 그거 써가면서 지웠다가 해야지 네. 좋은 글이 나오지. 네. 근데 애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숙제를 주실 때 자, 이 글을 네가 토픽을 잡고 쭉 써가면서 수정도 하고 할 텐데 네가 잘 써서 아무리 잘 써도 A는 못 받는다. 근데 같은 반 친구 중에 2명 내지 3명을 구글 닥스를 기본으로 쓰니까 실리콘밸리는 구글 닥스를 쓰니까 거기다가 친구를 2명을 인바이트를 해서 얘네들이 네가 쓴 거에 대한 코멘트를 주게 하고 그 코멘트를 바탕으로 해서 네가 글도 다시 한번 좀 다시 리비전도 해보고 그게 기록에 남잖아요. 거기 네, 구글 닥스에는 그 수정한 게 다 남으니까 그렇게 돼서 네가 잘 만들어 가게 되면 A 플러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정을 그 다 과정을 보겠다는 거군요. 같이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장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기업 문화에 그냥 반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발자들은 자기 혼자 코딩한다고 그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코드 리뷰라는 게 있는데 네. 내 팀이 그래서 기본 팀 단위를 4명으로 짭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혼자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명 단위로 일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 서너 명이 내 코드를 리뷰를 해주고 커미트를 해주고 그게 이제 우리 일 잘하는 사람들이 봐줘야 그게 코드 베이스로 올라가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학습이 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음악 활동과 체육 활동을 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전인 교육을 이제 하는 건데 음악 활동을 하면서는 자기가 악기 혼자 불어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리코더 내가 잘 불렀다고 A 점수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조율해 가면서 눈 마주쳐 가면서 팀워크를 배우는 거죠. 네. 동시에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미식축구를 하거나 뭐 라크로스 같은 걸 하면서 팀워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기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이기는 게 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겨야 된다. 네. 근데 개인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팀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winning as a team인 거죠. 근데 그걸 강조를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거나 기술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동료들도 얘기를 해주고 코치가 그거를 알려주죠. 코치가 팀 경기 끝나면 그냥 반드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삥 둘러서 앉아서 오늘 잘한 사람 박수 한번 쳐주고 우리가 팀으로서 우리 뭘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작전 77번 작전이 이번에 안 먹혔어. 왜 안 된 거야? 이거를 회고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거죠. 그 경험이 쌓이는군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애들인데도 그거를 코치님 눈 보면서 그 얘기 듣고 아, 나 오늘 잘했으니까 칭찬 받고 트로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이 졌으면 왜 졌는지 얘기하고 그러고 해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기업에서도 1년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3개월짜리 있었으면 3개월이 끝나고 나서 인사팀에서 평가를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끼리 그 꼬마들이 무릎 꿇고 코치 얘기 듣듯이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격려할 거 격려해주고 더 잘해야 될 걸 얘기하는 게 습관이 몸에 붙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도입하라 그러면 좀 저만 해도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쪽 문화에서는 학생 때부터 그걸 계속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받을 상처나 이런 것도 조금 덜하긴 하겠네요. 근데 그 상처를 네. 극복하는 방법이 전 SBIT에 있다는 거죠. 행동만 얘기하면 되는데 너 이 자식 이런 기분 나쁜 거죠. 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8시간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얘기하거나 가족을 얘기하거나 인간성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만 얘기하면 별로 기분 안 나쁩니다. 네. 구글에 계셨을 때 궁금한 게 좀 있어갖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조직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딥마인드 네. 있잖아요. 원래 구글 브레인에서 영국에 있던 딥마인드를 인수한 거죠. 그렇죠. 그때 한 60명 정도 네. 회사 홈페이지도 없던 상태에 사람만이나 인수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금액이 1조가 좀 넘는 금액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네네. 이세돌을 지금 기억하기로는 사람들이 인류가 알파고 AI를 이긴 마지막 경기라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인류가 처참하게 진 그 현장 그걸 만든 딥마인드를 딱 인수를 하셨을 때 다른 데 올려놓으신 글을 좀 본 것 같은데 그 딥마인드를 굉장히 구글에 잘 이식을 시켰다. 네. 그 회사가
그냥 딥마인드라는 AI 회사가 와서 혼자 그냥 막 알아서 그냥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구글의 문화 자체를 바꿨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들은 게 아니라 쓰신 걸 제가 봤죠. 네, 네. 근데 그때 구글 브레인에 계셨다고 네, 그때 들었어요. 제가 그 팀의 HR이었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딥마인드가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제가 뭐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때는 이제 HR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 HR이 있고 네. 펑셔널 HR이 있는데 기능 HR이죠. 그러니까 그 기능 지역 HR은 런던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출신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인수했으니까 네. 우리 이제 구글 직원으로 만들어서 런던에 있게 하고 저는 펑셔널 HR이라고 해서 구글 브레인이라는 이 기능의 HR로서 이제 네. 올 때마다 이제 미팅을 하거나 네. 전사적인 전략 짤 때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팀으로서 그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데미스 핫서비스라고 하는 이 리더가 이제 처음에 인수되자마자 60명을 데리고 실리콘밸리에 왔죠. 다 같이 와서 이제 그날 첫 시연했던 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블록 깨기를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몇 시간 안에 이걸 다 깨버리는, 이걸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완전히 얘네들이 이 1000명이나 되는 구글 브레인에 기존에 있었던 천재들한테 기립박수를 맞는 거죠. 와, 얘네들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 AI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기존 전통적인 구글의 검색과 광고를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그걸 저는 호라이즌 1, 2, 3의 3라고 보는데 기업의 세 번째 단계인 거거든요. 완전히 넥스트 플랫폼으로 가는 이 단계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더 도전하고 또 새로운 그 인재들이 어떻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경험하게 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사적으로 더 디벨롭 시켜야 되는 거냐. 근데 그때 상당 부분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체계니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죠. 이 사람들 일반적인 엔지니어랑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훨씬 꽤 고차원인가요? 굉장히 많이 좀, 뭐 차원도 그렇지만 금액적인 것도 많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됐던 그런 기억도 좀 납니다. 그러면 지금 딥마인드는 계속 영국에 계시는 건가요? 딥마인드 자체는 영국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하나의 알파벳이라는 이제 하나의 부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자회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더 이상 이제 독립회사가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회사 중에서 구글은 G고 딥마인드는 D가 되고 이런 형태가 좀 돼 있어서 약간 사업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이제는 구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지주회사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렇죠, 회사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됐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구글의 넥스트 사업 전략인 거죠. 구글은 이미 전통 산업이에요. 여기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랑 혁신적인 사업을 묶어놓게 되면 이 혁신적인 사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TF들 많이 실패했던 것과 유사한 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소한 30년, 40년짜리예요. 그래서 칼리코라는 서비스는 인간을 영생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 크루조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 클라이언트 분인데 이분이 지금 리드하고 있는데 2047년이 돼야 완제품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2047년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돈 투자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글은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3개월에 한 번씩 인센티브가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하는 기준을 평가해버리면 이건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얘네들한테 200억씩, 300억씩, 1000억씩 투자하니까 우리 인센티브가 줄어들잖아. 근데 여기서 컨플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는 것은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당신들의 일하는 페이스에 맞게끔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평가도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보상해주는 게 여기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잘 되는 게 구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구글의 30년 후의 모습이 얘네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또 비전을 달성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10x가 또 나오는 거죠. 그냥 구글에서 뭐 지금 구글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성장하더라도 뭐 10%, 20%, 50%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얘네들은 성장하면 몇만 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근데 거기서 참 어려울 것 같은 게 부서 간 사일로를 없애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딥마인드 같은 회사는 아예 정말 자회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의 뭐 검색 결과도 바꿨다고 하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중간 다리를 놔주는 뭔가 전략이나 아이디어도 좀 많이 아이디어를 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구글 내에서도 그렇고 구글 알파벳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엔티티, 그 법인 간에도 거기서 이제 OKR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물론 OKR을 안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회사 웨이모 같은 데는 OKR을 안 쓰는 걸로 유명한데
결국은 이 회사들이 OKR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shared OK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팀도 있고 마케팅 팀도 있고 세일즈 팀도 있긴 한데 각각이 하는 일은 다르죠. 그렇지만 당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동일하게 이거를 성공을 만드는 거야. 그거를 이 헤드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잡아먹거나 카니발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들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 운영 기법으로 보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처음부터 목표를 공유하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동일하게, 행동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를 가져가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이거 망가지면 니네 둘 다 망하는 거야. 네. 이런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 딥마인드까지 여쭤봤는데요. 딥마인드에도 이제 천재 개발자들 많이 계신데 구글에 계시는 동안 천재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제일 큰 천재가 이제 제프 딘. 네. 제프 딘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엔지니어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프 딘의 이제 사례들, 전설들을 찾아보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갑자기 구글의 서버의 생산성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서버의 생산성이요? 네. 그럼 구글 같은 데는 이 서버의 양이 뭐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누군가가 봤더니 갑자기 2배로 늘어나 있더래요. 네.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원인이 안 찾아지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뭘까 막 이러고 지나가다가 제프 딘 책상을 지나가는데 네. 깜짝 놀란 거죠. 거기 답이 있었던 거죠. 뭐죠? 봤더니만 제프 딘의 키보드가 USB 1.0에서 2.0으로 바뀌었더라. 이 사람이 더 많이 이 사람은 워낙에 빨리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못 받아준 건데 그게 2.0으로 바뀌니까 생산성이 2배로 늘어. 구글 엄청난 그 회사의 생산성이 2배로 늘어. 이런, 물론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 정도의 신 같은 존재인 거죠. 구글도 뻥 잘 치네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연말에 이제 스키 트립을 주로 가는데 네. 타호라는 곳을 주로 가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딱 타면 한 4시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어떤 엔지니어가 랩탑을 버스에 타자마자 열고서 그때부터 타이핑을 시작했는데 네.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게임 하나가 돌아가다. 이런 식의 것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프딘인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이분의 HR이 되기 전까지 네. 그 전해까지만 해도 매니저가 된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글의 실제적으로 넘버 3에서 한 5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인데 조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당백이네요. 일당 100 정도 아닌 거죠.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줘서 일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커리어 트랙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신문사나 만약에 언론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자님이다. 대기자. 네. 대기자님인데 굳이 이분한테 조직 관리하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 기업에서 그런 분들 펠로우라고 하잖아요. 펠로우를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 관리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엄청난 기사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가치는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옆에서 천재 봤을 때 뭐 제프 딘만 있었습니까 혹시? 근데 천재 봤을 때 어떠셨어요? 좀 제프 딘 그다음에 레이 쿠르즈와일 이런 분들. 레이 쿠르즈와일은 아까 얘기했던 그 칼리코를 리드하시는 분이고 에디슨 이후로 가장 천재라고 하는 이런 분인데 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일했던 분이고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일화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이분은 뭐 영화도 쓰시고 그다음에 컬즈와일이라고 하는 그 신디사이저도 만든 분이고 엄청난 그 발산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밥 먹고 나서 이제 레이, 당신은 또 어떤 사람이냐, 왜 이렇게 특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겸손한 거긴 한데 나이도 많으시죠.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럼 당신인데 어쨌든 남들이 다 천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천재가 타고난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뭐 특별하게 뭐 더 공부를 뭐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 즉 4살, 5살 때부터 어머니랑 관계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보스턴 인근에 사셨는데 밥을 먹고 나오게 되면 엄마랑 손잡고 오솔길을 걸으면서 몇 시간 동안 엄마랑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엄마가 또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애 대답하면 쓸데없는 거 물어가지고 숙제했어.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일단 엄마나 아빠는 자기가 잘 모르면 이제 막 윽박을 지르죠.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를 존중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또 자기가 모르면 또 찾아서 같이 공부하고 이거를 한 4, 5살 때부터 특히 식탁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유일한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자기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천재들 많고 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 근데 보면 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워낙 많으니까 들어보면 다들 뭐 물론 좋은 학교 나왔죠. 스탠포드, 하버드 박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얘기하다 보면 얘네들이 자기 일만 잘하거나 코딩만 잘하거나 엔지니어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 얘기하거나 정치 얘기하고 있고 중동 얘기, 아프리카 얘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해요. 근데 저는 그게 미디어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보면 대부분 물론 국제면에 일부 나오긴 하지만 잘 안 다루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문 전체로 봤을 때 비중이 좀 적죠.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요즘 저가 걱정되는 거는 대부분의 시간이 트로트하고 음식이잖아요.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이 애들이 노출되거든요. 근데 좀 더 그 글로벌 시각을 보고 그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지? 세상의 문제는 지금 뭐지?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지? 이거에 대한 관심 좀 넓혀줘서 이거를 좀 영향력을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레이 크로저웰 같은 경우가 미국의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싱귤러리티라는 게 이제 특이점이 온다의 그 싱귤러리티인데 거기가 이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나사 기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미션이 뭐냐면 10년 동안에 전 세계 10억 명 인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도와준다. 그런 사람들을 육성해낸다. 이런 어떤 번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위대한 거구나.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고 무슨 서울대 만점부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구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거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반성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던 차에 저도 이제 그래서 쭉 일하면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고생도 하면서 뭐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글에 이제 AGN이라는 내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시아인이요? AGN이 뭐냐면 아시아 그룹 네트워크. 아시아인들의 모임인데 거기가 10,000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전 세계 그냥 10몇 명 넘어갈 테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아시아인. 꽤 많죠. 인도 사람들 그다음에 뭐 한국, 중국, 뭐 일본 엄청 많죠. 필리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단체가 있는데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요. 어떤 뭐 연구를 하거나 하게 되면 회사에서 펀딩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운 좋게도 제 멘티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왜 우리 CJK,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대만 이쪽 사람들은 왜 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지 못하나? 근데 저희가 거기 가로치고 남들한테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왜 인도 애들만큼 성공하지 못하나? 인도는 지금 CEO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CEO들이죠. MS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CEO가 다들 테크 기업들의 CEO는 다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 나라별로 비교하면 사실 뭐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인도에 전혀 뒤질 게 없는 더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럴까를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회사에 요청해가지고 30만 불을 받아냈어요. 3억 정도를 이제 펀딩을 받은 거죠.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준 거죠. 연구를 한번 해봐. 그래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이제 선발이 됐어요. 제가 손 들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건데 일본 대표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이로 따지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인데 거의 올라갈 때까지 거의 다 올라가면서 더 이상 갈 데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목표가 없어진 이제 약간 허탈해진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도 어쨌든 일은 다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만 모은 거죠. 근데 이제 3개월 동안을 이제 교수도 모시고, 컨설턴트도 모시고, executive 코치도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3개월 후에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런지.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영어로 얘기하면 deference to authority. 이게 뭐냐면 authority는 권위, deference는 이제 경배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 그게 deference to authority인데 공통적으로 이 참가했던 거의 10여 개국에 있는 리더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그거였어.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수들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글 같은 그 훌륭한 조직의 본사까지 오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다들 뭐냐면 공부 열심히 했고요. 최고의 회사를 가려고 했고, 그리고 최고의 회사에서 구글 본사까지 와야겠다는 생각도 막 있었고. 근데 왜 그랬어요? 거의 100% 얘기하는 거냐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자기 얘기는 없어요. 내 목표가 아니네요. 내 목표가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컴공을 해야 돼. 이거 하면 그냥, 아유, 해야죠. 1등 해야죠. 이걸로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시키는 거를 딱 목표 찍어주면 막 달려서 만들어내고, 여기 있습니다. 그걸로 인정받아서 자기 나라에서 인정받아서 구글까지 오고, 그 나라에서도 구글에서 그런 걸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본사에 와보니 판이 달라진 거죠. 얘네들은 뭘 얘기하냐면, 야, 네가 이 위치까지 와서 이 정도 월급을 받고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더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밸류 애드를 해야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45년 이상을 그런 데서 살고 온 사람이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의 경영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남 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기 반성처럼 자기 이렇게... 반성으로 간 거죠. 결국은.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와 닿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 원인을 뭐라고 했었냐면 relationship building이다. 관계 형성의 문제인데, 언뜻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시아 사람들만큼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잘 있죠. 모이잖아요. 잘 모이고, 네. 그 다음에 친절하고, 네. 우린 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게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사회학자랑 같이. 그래서 자료를 막 가져왔는데, 이런 걸 그 연구를 했더라고요. 학자들이.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평가한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를 본다고. 첫 번째는 뭘 보냐면 warmth, 따뜻하냐, warm하냐. 두 번째는 competency, 얘가 능력이 있냐. 이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따뜻한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2x2로 분리를 해보면 따뜻하냐 안 따뜻하냐, 네. 차갑냐 따뜻하냐, 똑똑하냐 멍청하냐, 네네네.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럼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네.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 네. 차갑고 안 똑똑한 사람, 네. 둘 중에 하나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럼 아시아 사람들은,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아시아 사람들은 어느 분면에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수학 경시대 같은 거 우승 잘 하고 하니까 그래도 똑똑한 쪽일 것 같고, 근데 뭐 따뜻한 좀 네. 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 쪽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똑똑한 거에 대해서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누가 봐도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문맹률도 낮고 네. 다 의무교육 받고 이렇지만 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똑똑한 거는 이견이 없는데, 따뜻하냐 그렇지 않으냐가 문제죠. 우리는 정이 있는 문화고 초코파이의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서구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한번 생각해보면 인상도 뭐 그렇게 잘 웃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걔네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어쨌든 눈도 뭐 약간 날카로워 보이고, 길 가다가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심지어 안 하고, 좀 그냥 이러고 가는 가면 게 가거나. 관습이죠. 네. 그 다음에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사랑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얘네들 잘 보면 나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왜냐면 우리는 느낌으로 아는 거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순간 특히 값어치가 특히 없어지는 아빠랑은 거죠. 못해요. 전혀 안 네. 해요. 가족끼리 그런 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차가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의 갭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걸 다른 각도로 또 한번 보면 엄청나게 똑똑한 애가 차갑다. 네. 그럼 나한테는 뭔가요? 좀 재수없죠. 재수 없고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면 되게 무서운 애인 거죠. 그렇죠. 그 친구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메인 서클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vulnerability라는 게 있습니다. vulnerability가 뭐냐면 우리말 단어로 이게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 네. 사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취약성. 취약성. vulnerable 하면 약점이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T적으로 얘기하면 외부 바이러스나 이런 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를 이제 vulnerable 하다 그러는데, 네네네. 사람으로 따지면 약점이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vulnerability라는 게 네. 약점이 있는데 네, 그걸 네. 감추는 게 아니라 vulnerable 그 자체는 약점이 있는 건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아. 있는 걸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 내 약점을 보여줬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냐. 그걸 네, 네. 그걸 얘기한 건데 네. 이 아시아 사람들은 vulnerability가 어떨까요? 저 좀 약할 것 같아요. 약하죠. 네, 네. 왜 약할까요? 부끄럽잖아요. 그쵸. 상대 그게 때 괜히 얘기했다가 부끄럽죠. 욕 먹을 수 있고 막 그렇죠.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볼 수 있고. 근데 약점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면 약점을 보여줬는데 그걸 퍽 쳐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는 상대방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다음에 이 아시아의 문화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체면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질문 안 하고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vulnerable 하지 못하다 보니 그걸 감춰야 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그렇죠. 되겠죠.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네. 위험한 거 실패할 거는 아예 안 하는 거죠. 네. 안전빵으로 가는 거죠. 네. 안전빵으로 가기 가장 좋은 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40 패스하고 공무원으로 가거나 고위직으로 가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시종불량자 되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도전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서구 사회가 그런 것이 조금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서부 개척부터 네. 시작해서 파이오니어들 그다음에 그 서부에서의 어떤 벤처 정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갖춰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VC 펌들이 몰리죠. 얘가 해봤으니까. 얘가 실패를 2번 했어? 이제 대박 날 때가 됐네? 그러고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데 약간 카지노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막 1000배, 1000배가 터지는 거죠. 흙, 네. 까만색 2번 나왔으니 이제는 흰색이 나올 때가 뭐, 되구나. 확률이죠 어쨌든 간에 데이터고.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처음 내가 해봐야지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바로 신용불량자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패한 놈으로 낙인 찍히고 재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화. 이게 여러 가지가 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가 돼 있어서 점점 뭔가 저는 이제 한국 왔을 때 뭔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이렇게 좀 바뀌었을 것 같기도 했는데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힘들어진 이런 사회가 된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그 제도적인 것도 좀 만들어주면 돼야 되고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전향적으로 풀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가셨나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정부의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이 긴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후배라고 해서 꼭 뭐 사원일 필요는 없겠고요. 또 인사 쪽에 또 권위자시니까 네.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 우리나라의 회사 마지막으로 뭐 남기실 말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거? 네네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실제 전공했던 거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사업을 하는 방향이기도 한데 좀 더 긍정적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뭔가 좀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자꾸 뭐 분석을 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분석을 하는 거는 우리 이미 뭐 그런 기술들은 충분히 있고 그럴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 꿈을 많이 꾸지 못하다 보니 현실 또는 과거에 매몰되는 그러다 보면 행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지금 어떤 조직을 이제 만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 많은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꿈만 크게 꾸면 그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I를 한다. AI와 관련된 API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 그걸 만들 필요가 없이 잘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꿈만 크게 가지면 거기에 필요한 지금 자금도 시장에 넘쳐나잖아요. 자금, 사람, 기술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얘기해서 어번던트라고 하는데 무진장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조직에 있는 대표님들, 그다음에 조직의 리더들, 구성원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꿈을 꾸시고 그만큼 또 꿈을 꾼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할 준비가 또 돼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 꿈을 또 이루시지 않을까. 또 3년 이력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원대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단위로 뭘 보완하면 될지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피드백 받아가면서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구글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든 뭐 MS든 아마존이든 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황 대표님 나중에 또 나와주세요. 불러주시면 또 기쁘게 나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황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